에,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우리 상고 역사 강좌가 6일째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요약을 하면은 우리 민족은 7만 년 전에 여기 지금 중앙아시아 여기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여기 탄탄이 붙은 나라가 7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고 이때가 7만 전에 나라가 12나라가 구성이 되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전부 다 한국입니다. 여기에 적은 나라들이 12나라가 모여서 한국이라고 했는데 이때 한인 천재가 직접 다스린 지역이 직할국이 여기 지금 파미르곤 우르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류 문명이 출발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이 우르국이 한인 천재 직할국이 살기가 좋고 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상당히 인구가 많아지고 어렵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연구 끝에 천상 인구를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자부, 지금 같으면 행정부입니다. 서자부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한웅을 오가의 국인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분을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지도자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한웅이 채택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웅을 중심 삼아가지고 이제 이동할 곳을 정하는데 그게 지금 중국 서안에 있는 태백산입니다. 우리 삼국유사에 삼이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이산이 이쪽이고 지금 태백산이 여기입니다. 이 두 지역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인 천재가 이 삼이태백이 가히 홍이 인간 할만하다 해서 삼이산보다도 태백산에다가 낙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한인 천재의 명을 받고 여기에 떠날 사람을 모았는데 상당한 세월이 걸려서 3,000무리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3,000무리는 3,000명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최소한 봅니다. 그러니까 3,000무리가 이제 가겠다고 선발에 나서니까 한인 천재가 그분들을 인도해서 지금 이 태백산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는 시간은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진 이 길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산맥이 있고 남쪽은 다크라막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사이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철도가 서안에서부터 우르무치를 갔다가 우르무치에서 요 가수카레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이 태백산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태백산 한 줄기, 요 태백산 크기가 말이죠. 얼마나 크냐면 우리 남한만 해요. 그러니까는 태백산 꼭대기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약 3,400m 됩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3,000무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백산의 한 줄기, 지금 서안 쪽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태백산 북쪽이잖아요. 요 한 산줄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천재를 올리고 백성들을 여기를 중심 삼아 가지고 주위에 배치를 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도시 집중이 아니고 넓은 땅에 목축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니까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허벌판이니까 6천년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시 한웅천왕이 계시고 그 한웅천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금 같으면 수도죠. 거기를 신시라 부르고 널려있는 백성들을 중심삼아가지고 나라 이름을 박달이라 한 겁니다. 박달이란 말은 달이란 말은 땅이란 말이고 박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땅의 나라 박달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두문자가 나와가지고 그 박달을 배달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게 배달은 아무 뜻이 없어요. 박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나라, 문명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신시를 중심한 배달국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배달국이 주변에 있는 웅족과 호족을 교화시키는데 호족은 쑥과 마늘을 받아서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는 수련기간입니다. 햇빛을 안 본다는 것이 그 수련기간을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 웅족은 이제 퇴출을 당하고 호족이 웅족은 한웅천왕의 말을 잘 지켜서 같은 삼천무리 배달 민족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신시 배달국이 1565년 즉 18대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웅천왕이 여기 한인천재는 7분인데 그 7분이 7왕조를 의미하고 여기서 18 한웅천왕이 있는데 그분은 18대입니다. 그래서 1565년 한웅천왕이 몇 년 다스렸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대 한웅천왕이 거불단 한웅천왕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나라가 주변에 오는 도중에 요 서안에서 14대 치우천왕 때 청부로 올라옵니다. 수도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왔다가 14대 만에 여기로 옮깁니다. 지금 제가 이 서안을 가봤는데 여기는 논농사가 어려운 곳이에요. 지대가 좀 높고 해가지고. 근데 청부 쪽에 오면은 논농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그 치우천왕이 주변을 다 이제 통일시킵니다. 제후국을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18대 거불단 한웅천왕 시대에 왔는데 이 한웅천왕 시대에 웅시국이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웅시국이 이 배달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배달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웅시국이 당시 세력이 가장 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웅시국의 왕금, 제후죠. 웅시국의 제후, 왕을 왕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금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당군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본명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불단 한웅천왕하고 웅시국의 왕금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상당히 영리하고 덕이 있고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통력을 나타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 되는 분이 그 조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거불단 한웅천왕이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느냐? 우리 웅시국의 비왕으로 삼겠다 그럽니다. 그 비왕이라고 하는 말은 부왕 플러스 큰 고을을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을을 하나 다스리면서 왕금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때에 일로 갑니다. 그게 어머니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직함이 당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입니다. 곧 비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을 도우면서 큰 고을을 다스리는데 벌써 신통력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4년 동안에 비왕으로서 당군으로서 백성들을 잘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니까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모여요. 그래서 웅시국이 점점 더 세력이 커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24년 이 당군께서 직함을 받고 비왕노를 한 지가 24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38이 됐죠. 14살에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나이도 들고 전장에 나가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외삼촌이 돌아가면 그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금이 돼야 되는데 오가의 국인들, 지금 같은 각부 장관이고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당군을 왕금으로 추대하는 거야. 왜? 이미 당군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소문이 배달국 전체에 소문이 났는데 다른 왕금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군을 왕금으로 추대해서 웅시국의 단군 왕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웅시국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이제 거물단 아버지가 여기서 다 듣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배달국을 자기 당군 왕검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백성들과 국인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배달국을 웅시국의 당군 왕검에게 나라를 넘긴다. 그러니까는 웅시국은 웅시국만이 아니라 이 배달국 전체를 담아요. 이제 인수를 받게 되니까 단군께서 제단을 쌓고 자기의 데리고 있던 그 국인들 800명을 거느리고 제단에 가서 제를 올리면서 아버지의 조서를 받들고, 이 아버지의 조서는 곧 하늘의 뜻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이렇게 제를 잘 지내니까 온 백성들이, 웅시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배달국 백성들이 전부 다 그걸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단군께서 나라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배달국에서 조선으로 바꿔요. 그리고 수도를, 여기 있던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웅시국의 수도인 하르빈, 지금의 하르빈입니다. 이 일로 옮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성립이 되고 수도는 하르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군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삼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을, 웅시국이 있는 이쪽을 진한, 아버지가 살던 요 대륙 쪽을, 이쪽을 변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까지 요 지역을 마한, 이렇게 해서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한에는 번화는 치우남이라고 하는 치우의 후손 중에 똑똑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번한왕으로 세웁니다. 여기는 이제 또 마한의 왕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진하는 직접 당신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만으로서 이제 고조선이 당시에 이 동북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만은 군사권은 진안에 가지고 있으면 당군께서, 왕검 황제께서 직접 가지고 있고, 여기는 행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만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고조선이 44대 당군 때에 가서, 구물당군이라고 그러죠. 그때 가서 이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꾸고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를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장당경이라서 장춘쯤 되는 이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조선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군사권이 진안함에 있는 게 아니라 번조선에도 있고 막조선도 있어요. 이게 진안이 진조선, 여기가 번조선, 여기가 막조선, 이렇게 맹실공이 나라가 세 개 됩니다. 예. 자, 그건 이제 44대 가서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일본이 우리 나라를 36년간 점거할 때에 우리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왜곡하면서 그들이 조선사 35권을 썼는데,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고조선 역사,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북부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웅의 역사, 혹은 한인의, 한국의 역사를 전부 신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36년 일본 강점을 지나고 해방이 된 68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역사를 그대로 일본에게 배운 대로 식민역사관을 자꾸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고조선이 신하다 그 말이야. 당군은 신하적 존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단고기가 나오고 규원사화가 나오고 단기고사가 나오고 여러 숨겨졌던 책이 나와서 당군 조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있긴 어디에 있었냐, 이게 신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삼국유사 기 옛 조선편이 있어요. 삼국유사.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당군조선 왕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그거는 신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군 신하 그러지 당군 역사 안 한단 말입니다. 당군은 신하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는 중고등학생들 책에 옛날에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하고 한 페이지 정도 써놨어요. 그 당군 조선이 고 조선이 47대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그 나라가 2096년간 계속됐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의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은 당군이 1908세 때에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 돼 있어요. 신선이 됐다. 그러니까는 고조선에 당군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95%가 당군 하면은 당군은 한 분 신화적인 인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당군이 47분입니다. 이제 그걸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 역사책을 다 모아가지고 없애버리니까 우리 선조들 중에서 앞을 내다보신 분들이 우리 역사책을 정리해가지고 숨겨뒀어요. 그것이 한단고기입니다. 이 한단고기는 5권의 책을 계연수라고 하는 독립투사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벌써 인쇄를 했다고 그래요. 1911년 되니까 인쇄를 할 만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주면서 이 책은 숨겨뒀다가 새로운 갑자년이 나오면 내놔라 그랬어요. 새로운 갑자년 1911년을 중삼아가지고 새로운 갑자년이 언제냐 보니까 1984년이에요. 그래서 한단고기가 1984년에 한단고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임성구 교수가 쓴 거 있고 김은서 씨가 쓴 거 있고 또 강수원 씨가 쓴 거 있고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고조선이 신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하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단고기 삼성기전 상편이나 한단고기 당군색이나 한단고기의 신시봉기에 고조선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여러 가지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단기고사는 발해를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발해를 세운 분이 대조영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또 누굽니까? 우리 드라마에 나왔죠. 근데 그 대조영의 동생이 대야발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역사가 없어진 걸 알고 이분들이 당군에 관한 기록을 이제 역사책을 남긴 게 그게 단기고사입니다. 대야발이 쓴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규원사와 혹은 제왕기가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런 책들을 썼던 걸 숨겨뒀던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복 후에 우리가 단기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언제부터 썼냐면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 이미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그때는 대한제국이었거든요. 대한제국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1919년도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 기원을 어디다가 둘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라에 둬야 된다, 고구려에 둬야 된다, 뭐 이시조선에 두자 했겠는데 삼국유사에 당군조선이 나오잖아요. 이 고조선이. 그래서 고조선을 국가기원으로 삼자. 그러면 고조선은 당군이 세웠으니까 당군이 국조가 되고 연호를 단기로 쓰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전 2333년을 단기 원년으로 삼고 당군께서 10월 3일 날 음력 10월 3일 날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날을 건국기원절로 하자.
이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국기원절을 기념했는데 며칠 후에 그 건국기원절을 개천절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때 대종교 교인들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많았어요. 민족종. 그래서 그분들이 건국기원절을 이름을 개천절이라 하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지켰어요. 음력 10월 3일 날.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재헌국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재헌국회에서도 또 이제 그걸 반복합니다. 자, 나라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 했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 가지고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한다. 원래는 건국기원절인데. 그래서 단기연호를 쓴다. 그리고 당군 영령을 달력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달력이 그때는 한 장짜리 아닙니까? 한 장에 12달이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연호를 쓰고 개천절을 정한 걸 보면은 당군 조선이 없는 걸 그랬겠냐 이 말이야.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신하라고 해놓으니까 이 강단 사학자들이 해방이 됐으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일본이 망하고 나서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개성한 것이 군정이에요. 미군정이야. 그 다음에 미군정을 그대로 또 인수받은 것이 우리가 재헌국회에서 나라를 정하고 임시 북한하고 통일하지 못한 가운데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를 세우다 보니까 총독부를 그대로 인수했어요. 그러면 일본 강점 시대에 일본에게 충성했던 친일파, 악질 친일파들이 많은데 우리 독립군 잡아 죽이고 우리를 못 살게 한 많은데 그 친일파를 한 놈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개성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민주당이 하고 혁명정부가 하고 지금까지 조선 총독부가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를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그 역사는 일본 총독부가 만든, 일본이 만들어준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영삼 대통령 때 와가지고 역사의 필요성을 안 느꼈는지 역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사회 과목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요새 보니까는 이제 우리 그전에는 국사, 중학교 교과서에 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국사 나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중학교 국사는 없어지고 중학교는 역사라고 해놓고 그 역사 속에 세계사를 막 번복을 해놨어요. 그것도 선택이야. 또 고등학교에서는 국사가 아니고 한국사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것도 대학 입시에 국사를 빼버리니까 선택이 돼버리죠. 그건 선생님도 잘 아시죠. 그리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국가 지도자를 뽑는 그 국가고시에 국사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대학 가는 나이를 20세로 보면은 벌써 35세 내지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국사를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가 위태롭습니다. 민족의식이 없으면은 뭘 추구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의를 추구하고 공을 앞장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이속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 귀한 자리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공직인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이속부터 챙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정부패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검찰이 내려다보고 뭐가 있어도 그걸 감독하는 그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 부정부패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역사를 단순히 가르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니까 국가가 아니고 애국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어지는 거야.
공적인 의식이 없단 말이야. 공직에 앉아가지고 공적 의식이 없으면 그거 뭡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깨끗하다고 한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어디서부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냐? 뭐 경제 발전, 복지국가 좋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정신이 썩어지면은 그 화려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재벌들끼리 싸움질은 하고 형제간에, 돈 있는 것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개천절을 정하고도 했는데 학교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반도 식민사관을 가르치다 보니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민족의식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이건 지금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초대 이성계로부터 순종까지 그 기록을 보면. 그런데도 이 조선을 지금도 인정 안 하는 세력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하도 고함을 쳐서 하니까 그 금년 나온 교과서를 보니까 고조선의 성립이라 해가지고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당군이 몇 대고 고조선이 몇 년간 계속됐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래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은 초대 당군이 어떤 업적을 내렸느냐. 아까 좀 말씀드렸죠. 지도를 보고. 첫째는 이제 거불단 한웅천왕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조선을 받들어서 조선을 건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선을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거기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당군께서 93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단기 51년입니다. 이때 강화도에 마리산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그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 있거든요. 이걸 당군께서 단기 51년에 쌓았어요. 그때는 사만이니까 여기가 마한이었죠. 그 마한의 청년들 8,0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마리산의 참성단을 3년을 통해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54년에 3년 후에 54년에 마리산에 직접 행차해가지고 천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한에 있는 여러 유족이 있겠습니다만은 당군의 유족으로서는 유일한 것이 지금 참성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참성단이 국보 1호가 돼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국보 1호가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남대문이 왜 됐느냐고 알아보니까 남대문이 일본 시대에, 맞아면 조선 총독부 시절에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 왜 정했느냐고 알아보니까 임진왜란 때에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한국에 침략한 지 19일 만에 하장을 탈환했어요. 소서행장은 동대문으로 들어오고 가등청정은 남대문으로 들어왔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 그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이 정해놓은 국보를 그대로 우리도 떠먹어요. 받아들여서 지금도 우리가 국보 1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문화민족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의 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기맥힌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마리산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세계 학자들이 와서 볼 때도 마리산이 기가 제일 세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인천 앞바다가 간만의 차가 제일 커요. 그게 뭐냐면 강화도 앞바다예요. 거기 마리산 올라가서 보면 좀 바다 보이죠? 그게 간만의 차가 제일 세요. 그리고 기가 제일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스트롱입니까? 미국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더니 땅에 빛이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대한민국의 만인산이더라 이거야. 어? 그리고 중국에는 L자가 보이고 그 L자가 뭐인가 했더니 그게 만리장성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 만이산이 지구의 배꼽이다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당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어른이 저 하리빈에 계시면서 만이산을 어떻게 알아? 그때는 섬이었거든요. 지금은 간척을 해서 막아가지고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배 타고 오셔서 제를 지내고 갔기 때문에 올라온 길을 왕금노를 해가지고 강화도 사람들 그 전설을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전설이 아니라 실제 배를 거기다 대고 올라온 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서를, 백성들을, 이제 조서를 내려서 백성을 교화하는데, 이제 그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첫 페이지 넘기면은,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군 왕금 황제께서, 첫 조서에 이르기를, 나오죠? 세 번째 줄에. 3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요. (30페이지) 보세요. 있죠? 당군의 조서가 나옵니다. 이게 번호를 제가 매겨가지고, 조서 내용을 이렇게 제가 번호를 매겼는데, 그건 좀 구분해서 잘 알기 쉽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오직 하나여 둘이 아니니 그문은 오로지 그 정성이 순수하게 하나가 되어야 마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당군께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네,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은 어렸을 때부터 삼신 하느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런 조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하늘의 법칙은 항상 하나요. 사람의 마음도 또한 한 가지니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교화되어지고 또 하늘의 법칙과 합쳐지면 이로써 세상 어느 곳에서도 쓰일 수 있느니라. 하느님을 아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교화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곳에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오로지 부모로 인연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부모를 존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면 이것이 나라에까지 그 힘이 미치니 이것이 추묘이니라. 사람이 능히 이 도리를 체득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먼저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자님의 그 유교에서 한 말씀이 당군의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가 생각하거나 느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군 시대에 당군들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집약해 놓은 게 알고 보니까. 예. 요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 시간 다 말 못하십니다만은 읽어보시면 그걸 이제 느끼십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내용이 있고 그리고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팽우라는 직책을 두고 성조라는 직책을 둡니다. 팽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 아니고 직책입니다. 예, 그래서 땅을 개척도록 했고 성조는 궁시를 짓게 했고 신지는 명령하여 글자를 만들게 했고 기성은 의학을 베풀게 했으며 나흘은 호적을 관리하게 했으며 희는 점치는 일을 관장하게 했으며 우는 요건 치우입니다. 원래는 우는 군대를 관장케 했다. 이런 직책을 두어서 이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갑의 하백녀를 아내로 삼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누에치기를 해서 그때 이미 우리의 비단옷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믿게 4,000년 전에 있었다.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당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대 당군 넘어가기 전에
그 31페이지 5번을 한번 봐주세요. 단기 67년 갑술년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우에 사공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하여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에 사공이라는 것은 지방 이름을 말합니다.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중간쪽 5번. 오행치수법을 가르쳐줬고 나라의 경계도 따져서 정해줬다. 유주와 영주 두 곳 땅이 우리에게 속하였고 회대 지방의 제후들을 평정하여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제후인 우나라의 순에게 그 일을 감독해 했다 그랬어요. 지금 중국 역사를 보면 요순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요순이 당군의 지도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수는 9년 홍수를 당하여 만 백성에게 피해가 미치자 사공우를 파견하여 우리의 오행치수의 법을 받아 마침내 공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우가 그 뒤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우자 우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에 낭야성의 우나라, 여기 우는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우나라의 감독기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구려를 나누어 다스릴 것을 의논하였으니 이른바 서경에 이르기를 동쪽으로 순행하여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동쪽의 임금을 찾아뵙는다. 그 동쪽의 임금이 누구냐면은 당군이에요. 당군 왕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순도 고조선의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2대 당군이 당군 왕금의 아들인 부루였습니다. 부루 황제가 2대 당군이 되는데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아주 풍족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련과 소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부모 초상을 지내는데 3년상을 지냈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무덤가에 가서나 집에서 부모를 초상을 이제 쳤는데 이분은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서 부루 당군께서 이분을 불러다가 칭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관해서도 질문할 정도로. 그래서 유교에 말하는 그 공자님이 이 두 사람을 칭찬하면서 공자가 유교에서 3년상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이조 시대는 3년상을 했거든요. 그게 돈 있고 부자일수록 3년상을 했다고. 근데 없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이었죠. 예. 그래서 요새는 3년상이 아니라 3개월도 안 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부루 당군께서 여러 업적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루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고 돌아가시니까 백성들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루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부루 단지 들어보셨죠? 각 집안에 가면은 부뚜막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그 곡식을 밥 뜨기 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부루 단지예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대 가륵 황제가 나오는데 3대 가륵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있죠. 이 한글이 원래 가륵 당군께서 가림토 글자 정음을 38자를 만드셨습니다. 가륵 황제께서 삼랑 을보록을 시켜가지고 이 가림토를 만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이 건세조선에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이전에 이때 당군 가륵 시대에 이미 그때가 BC
2182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4,000년 가까이 되죠? 그때 이미 이 가림토 글자가 나왔다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인도 서북 쪽을 갔어요. 인도 서북 쪽이면 어디냐면 이거 보세요. 이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인도 아닙니까? 여기 이쪽을 갔더니 간판에 한글이 있어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한글이 있어요? 네. 가림토 문자가 있어가지고 이미 많이 세계로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걸 중심 삼아가지고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원래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는 28자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우리 한글이 24자로 줄여져요. 그래서 한글이 발음을 표기 못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글 연구학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제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종훈과 전계라는 게 있어요. 이 종훈은 인변에 이게 무슨 종자입니까? 사람 인변에 이 무슨 종자예요? 마루종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군께서, 초대 단군께서 나라를 다스린 통치 이념을 종이라 하신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가장 근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간에 아까 조서에도 나와 있었죠? 사람이 가장 근본이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 말이에요. 당군은 그렇게 깨닫고 백성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근본이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당군께서는 종을 국가의 훈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당군 왕금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말이야. 오늘 서양 사람들은 백성을 전부 다 뭐로 취급했어요? 노예 취급해가지고 한 것이, 그러니까 서양은 유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사실 유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이, 우리나라 민족운동하는 분들이 당군의 통치 이념이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종이에요.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통치 방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거 사람 인변은 온전전자 아닙니까? 저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계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께서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라든지 참전개경을 가르쳐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신이 고조선에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년이 가니까 1000년 지나고 2000년이 되니까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이 망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